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6월 18일에 시행되었던 간호직, 간호관리, 지방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관리가 많이 어려우셨다고 지금 소문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0문제 중에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한 17문제 정도는 쉬울 거고, 그다음에 두세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고, 물음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패턴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 오히려 작년이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경우고요. 평상시 난이도 정도로 나왔는데 나머지 과목들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가 많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간호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효과성은 충족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셨던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성은 충족했다라는 거 보면 효과성은 뭐였죠? 간단하게 말하면 목표 달성 정도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만 가지고 따지는 게 효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은 충족했대요. 그러면 답가지항에서 몇 번이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제외가 되고 조직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효과성은 충족한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우리 효율성 그러면 항상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죠? 그렇죠. 자원의 활용 정도, 자원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게 효율성의 개념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어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죠?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목표 달성하는 거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으로도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3번 산출보다 더 많이 투입했대요. 그럼 어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너무 많이 써서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것이고요. 2번, 간호관리자가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을 적용하여 조직관리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볼까요? 답은 3번이죠. 신규 간호사의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한다라는 게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죠. 인간에 대한 거,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만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개인별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론에 속하는 걸까요? 과학적 관리론이죠.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업무를 나누고 전문화라는 게 뭐였죠?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간호 업무 지침서를 만들었대요. 그거 보완한 것. 이거는 딱 간호 업무 지침서 그럼 생각나는 단어? 표준화. 매뉴얼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걸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죠? 과학적 관리론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니면 업무를 표준화해서 그거를 구성원들이 그 매뉴얼대로 잘 따라하도록 근로자들 훈련시킨 게 과학적 관리론이죠. 그래서 2번 문항도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그러면 4번 문항 볼까요? 간호사의 직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잡한 환경적 요소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론과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전적 이론과 신고전적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허용했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는 폐쇄 체계로 봤었죠? 그렇죠?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조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적 이론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은 환경과 서로 작용하는 개방적인 체계로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현대적 이론에 대한 속한 말이에요. 그럼 현대적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체계 이론, 상황 이론, 카오스 이론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4번 문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조직 유형 중 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팀 조직은 왜 나왔다 그랬죠? 현대로 올수록 조직이 환경의 변화에 잘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면 팀 조직으로의 변환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팀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으로서 팀장과 구성원들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이 팀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은 게 아니라 상호 의존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 리더가 통제권을 행사한다. 또 3번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하면 2번과 3번은 어떤 조직에 속하는 걸까요? 팀 조직보다는 전통적인 조직에 속하는 문장이 더 맞죠. 그렇죠? 그럼 이거 리더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리더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에요? 수직적인 조직, 라인 조직, 관료제 조직의 특성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팀 조직에 대한 게 아니고요. 조직 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훨씬 높죠.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간호조직의 성과 측정을 위한 목표 진술로 옳은 것. 자, 우리가 목표를 진술할 때, 목표를 할 때 어떤 목표가 가장 좋다 그랬죠? 구체적인 목표, 또 측정 가능한 목표, 또 연산할 수 있는 목표, 그쵸?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수용한 허락한 목표,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항에서 보시면 자, 입원 환자의 퇴원 계획에 따라 환자의 선호도를 최대로 반영한다. 여기서 물음표가 뭐예요? 그렇죠. 최대로 반영한다는 나중에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 번째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의 비율을 전년도 대비 15%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어느 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5% 증가시킨다라는 목표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목표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 환자의 50%에서 자 숫자로 하라 그랬더니 50% 이상에서 간호과정을 적용다 앞에다 있죠. 그렇죠? 뒤로 가야 돼. 간호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올린다가 나와야 되지 50% 이상에서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감염 발생률을 2주마다 분석해서 병원 감염을 예방한다는 거는 목표 진술보다 어때요? 수행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적합한 목표 진술은 2번이 맞는 거죠.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요. 자, 위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행위요. 자, 이거 문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뭐지? 라고 딱 처음에 좀 물음표였었죠. 근데 이거는 글쎄요. 여유가 있었을 때 풀었으면 답 쉽게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상식으로도.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셔서 또 틀린 답으로 가셨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위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위조는 어떻게 하죠? 뭔가 바꾸는 거죠. 그러면 실제 환자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가상의 응답을 만들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가 위조에 속해요. 그럼 위조에 대한 정의를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은요. 있지도 않는 실험 결과요. 실험 결과가 아예 없어요. 있지도 않는 실험 결과나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위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날조, 조작 뭐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조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2번 사전에 기대했던 연구 결과를 위해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데이터예요. 이게 몇 점, 90점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80점을 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위조가 아니라 이거는 변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연구 부정행위에는 위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까지 2번이 변조에 해당하는 거죠. 변화시킨다고 자료를.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변조에 대한 정의를 하나만 더 써놓으실까요? 2번이 변조면 또 비슷한 말이긴 하죠. 실제로 얻은 결과를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가설과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긴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죠. 이게 변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다른 연구자의 논문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의 기술하는 행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는 금방 나오실 거예요. 뭐죠? 표절이죠. 그죠? 표절에 대한 것이. 그래서 위조, 변조, 표절이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로 많이 간주하고 있죠. 정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 자, 우리 임상에서 이런 경우 있었지 않아요? 병동에서 논문을 쓰면 어때요? 원래 메인 저자들 있죠? 메인 논문을 진행하는 사람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병동에서 논문 발표하면 그 저자들이 몇 명이 되던가요? 자,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두세 명이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수간호사님이 이름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라가요? 차장님 이름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제일 간호부장님 이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논문을 쓰는 감사의 표시로 그분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건 뭐냐면 이걸 딱 정의를 한다 그러면 저작권자의 부적절한 사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도 있고요. 또 그 연구 논문에 연구할 때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을 제외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저작권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 부정행위인데 이거 1번이 위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1번인 거고요. 2번은 변조, 3번은 표절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 맞으신 분? 네. 틀리신 분들이 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자, 여러분, 이거 맞으신 분? 네, 소수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 답은 1번과 3번 두 개 중에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2번, 4번은 뭐예요?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간호사,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간호사는 면허 취소가 아니고 면허 자격정지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은 금방 제외를 했을 건데 우리가 공부할 때 1번, 3번은 다 면허 취소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했죠.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럼 1번에서 문제가 뭐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3번 해양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된 간호사 이게 머스트로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진다 그러면 3번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유인물로 제가 드렸을 겁니다. 자, 유인물 한번 보시면 자, 간호사 면허의 취소예요. 그래서 1, 2, 3, 4까지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밑에 뭐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호가 뭐냐면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면허를 취소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시피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거나 그 다음에 자격정지 3회 처분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줬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죠? 그 조건을 이행하면 면허를 주겠다라고 한 건데 그
그 조건을 안 지켰을 때는 취소할 수 있던 거죠. 발행했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문제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번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셨더라도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하시면은 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5번 보세요. 자, 5번이 이번에 내용이 법이 바뀌면서 추가됐던 내용이에요. 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요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그 땡땡이를 보시면 최근 매스컴에서 이거 나왔었죠. 어느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활용하면서 어떤 질환이 계속 퍼져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용품,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채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 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이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이라 하는데 한 번 사용한 후에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이런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7번입니다. 활동성 결핵으로 입원한 환자가 MRS의 양성으로 확인됐어요. 이에 간호사의 감염관리 중재로 옳은 것. 그러면 활동성 결핵은 어떤 감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공기전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MRS의 포커스가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이 사람은 공기전파주의예요. 자, MRSA는 어떤 전파주의를 해야 되죠? 접촉전파죠. 그러면 공기전파주의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헷갈리게 여러분 MRS를 그냥 붙여놓은 건데 실제적인 거는 공기전파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손을 씻고 격리실을 나와서 가운을 벗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안에서 다 가운을 벗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가운을 벗는 게 아니라, 그죠? 가운을 벗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격리실을 나오기 전에 가운을 벗고 나와야 된다. 이래야지 맞는 거고요. 2번, 공기순환 장치 가동을 중단하래요. 아니죠. 얘는 공기전파,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순환 장치를 오히려 작동을 시켜야 되죠. 우리 공부했을 때 시간당 얼마의 공기순환을 한다고 그랬었죠? 우리 공기전파주의 6회에서 12회 공기순환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자, 이건 어때요? 환자에게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아니죠? 환자도 착용하고 환자를 케어한 모든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어떤 마스크요? 그렇죠. N95, 그렇죠? 공기 중에 95%를 걸러내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건데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는 문장 때문에 또 이것도 물음표인 거죠. 환자 플러스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 앞에 갔을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음압장기가 가동되고 있는 격리실을 사용한다. 이건 어때요? 이 환자, 활동성 결핵은 격리예요, 역격리예요? 격리죠. 격리 목적이면 양압이에요, 음압이에요? 음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 맞습니다. 음압병실로 해서 환자를 격리로 해야 되고요. 출입문 열어놓는다고요? 닫아놓는다고요? 당연히 닫아놓으셔야 되겠죠. 접촉전파주의, MRSA로 하면은 문 닫아놔요, 열어놔요? 자, 저 보세요. 갑자기 조용해지면 안 돼요. 우리 접촉전파주의는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니까 문은 열어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RS의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면 안 된다고. 기본으로 일단 공기전파가 있기 때문에 문은 닫아놓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다른 MRS의 양성 환자와 격리실을 사용하되 두 병상 간에 커튼을 치면 된다. 자, MRSA 그러니까 활동성 결핵이 아니고 MRSA만 갖고 있으면 같은 병실에 놔도 상관없어요. 왜요? 접촉 전파해주기 때문에 접촉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자는 한 사람은 지금 이미 결핵으로 있는데 결핵 플러스 MRSA이고 한 사람은 MRSA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전파주의로 MRSA만 갖고 있는 환자에게 결핵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자, 8번요. 간호조직이 구조적, 기술적, 구성원 측면에서 계획적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접근 방법.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셨을 때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이 문제 푸셨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 문제 할 때도 구조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많이 보셨던 문장들이 나왔을 겁니다. 자, 계획적 조직 변화는 뭐였었죠? 말대로 조직 변화를 꾀하는데 미리 사전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 변화를 꾀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을 통하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었어요? 과정적인 접근도 있었죠. 여러분 윗물 보세요. 4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적, 구조적, 구성원 접근법, 그 다음에 과정적인 접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의 땡땡이들이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인 접근법 봐보세요. 자, 여기는 구조적인 거는 정통적인 조직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두 번째 땡 보세요.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고 적절한 분업 등을 실시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 문항이 그대로 지금 다까지 이번 항에 연결이 되는 거죠.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갔고요. 관리의 범위, 직무기술서, 책임 범위, 보고 관계 등을 변화시켜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권한 배분, 보상 배분, 명령, 연쇄 변경, 공식화 정도, 부서 추가, 축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구조적인 접근법이에요.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을 바꾸는 거죠. 기술 및 과학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조직을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방법론에서 이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시작됐다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장비 변형, 그죠? 그다음에 구성원들 사이에 활동이 상호 의존하는 거 변경, 사회 기술상의 변화, 새로운 기술 도입, 공정 흐름의 변화, 작업 과정의 변화, 컴퓨터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사용,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고요. 성원 접근권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면 조직 변화로 갈 수 있다라는 사람이 행동으로 나왔죠. 교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행동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직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적 접근은 과정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이런 의사소통 과정 이런 거를 통해서 계획적인 조직 변화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닭까지 1번 한번 봐볼까요? 전자 간호 기록용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면 이건 어느 쪽 접근 방법이에요? 그렇죠. 기술을 바꾸는 거죠. 기술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게 구조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공기 감염병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 수를 20%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죠. 근거기반 간호중재. 우리 이거 근거기반 간호중재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죠? 우리 간호중재를 하는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근거로 한 간호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근거기반 간호중재예요. 효과성을 교육해서 이거를 간호현장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대요. 그러면 근거기반 간호중재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교육해요? 그렇죠. 간호사들한테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원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교 병원 간호부는 새해를 맞이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여기는 천천히 들어보셔도 돼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권한 배분, 보상 배분, 공식화 정도 등의 접근법을 사용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어떤 접근법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인 접근법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제가 수업 시간에도 통제 부분 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거 굉장히 강조했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고 JCI에서 인증평가에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의 사고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나온 거죠. 환자에게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의료 오류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폐가 발생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 오류인 거고요.
환자 질병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을 위해 사건이라고 한다. 아니죠. 위해 사건은 뭐예요?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인 조치에 의해서 환자가 손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틀린 거죠. 3번 현재 의학적 지식 수준에서 예방 가능한 유해가 의료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면 의료 과오의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과오 가시를 따지면 안 된다고요. 자, 의료 오류로 인해서 발생했으면 의료 과오예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과실인 거죠. 여기서 과오냐 가시냐를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동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요. 큰 사건이죠. 뭐라 그랬죠? 적신호 사건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 직무 수행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자, 보세요. 소수의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할 때 유용하는 거는 강제배분법은 아니죠. 자, 강제배분법이 뭐예요? 강제로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거죠? 도표시 평정 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중화 경향, 강대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강제배분법이기 때문에 소수의 평가자보다는 다수의 피평가장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0명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쉬운 거는 수미양가 아니면 가나다라, 뭐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뭐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하면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왜 학교 때 성적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상위 10%, 20%,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40%, 20%, 10%한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정해서 하려면 강제 배분법이 이건데 다수의 대상자한테 훨씬 적용하기가 편하죠. 소수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시 평정 척도법은 관대화 오는 과학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도표시 평정 척도법의 단점이 관대화, 가혹화,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연쇄화 경향이 있었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그렇죠. 강제 배분 것이죠. 그래서 강제 배분법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목표관리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아니었죠. 어떤 목표였죠? 단기적인 목표죠. 목표관리법은 뭐예요? MBO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MBO에서 만든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고 또 양적인 목표고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를 너무 강조했죠. 그래서 MBO의 단점이 뭐였어요? 질적이면서 계량화할 수 없는 목표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행위기준 평정척도법위는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기준. 그렇죠? 평정척도법인데 행위기준이 포커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기준이요. 자, 우리가 도표시 평정척도법에서 오정화 간호사는 성실하다 라고 해서 5점 척도로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성실하다, 매우 성실하다, 그 다음에 매우 불성실하다, 중간이다. 그러면 지각을 한 2번 했는데 어디에다 체크를 해야 할까요? 물음표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면 보통인가? 아니면 조금 불성실한가? 아니면 조금 성실한가 들어나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한 달에 지각이 한 번도 없는 거. 그쵸? 그럼 이거 완전 성실인 거죠. 그 다음에 한 달에 지각이 1회, 뭐 한 달에 지각이 2회 해서 3회 이를 가지고 점수 측정을 하게 되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있죠. 이게 행태 중심, 그러니까 지금 말한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1번. 병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 1등급 기준에 맞춰서 간호인력을 사정했다. 이에 적용된 간호인력 산정 방법이요. 우리 간호관리료 차등 이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맥이 쪽 빠진,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맥이 빠지는 문제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금방 나와야 되죠. 자, 간호관리료 차증제는 어떤 거죠? 인력, 간호인력,
그쵸? 정규 면허를 가진 간호 인력을 많이 확보한 병원에게 간호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서술적 접근 방법이 뭐였죠? 우리나라 의료법이 서술적 접근 방법이죠. 어떻게 돼 있죠? 환자 5명에 간호사 2명. 정해져, 숫자로만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서술적 접근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번 문제는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요. 자, 12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쵸? 인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제로섬 관점에서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다. 제로섬은 어디서 나왔어요? 협상에서 나온 거지 인파워먼트에서 나온 게 아니죠. 협상에서 어떤 협상? 우리 협상의 종류 2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그렇죠. 분배적 협상, 또 하나는 통합적 협상. 그렇죠? 그래서 협상에서 나왔는데 제로섬은 뭐예요? 어디에 속하는 거였죠? 그렇죠. 제로섬. 자, 뭐예요? 자, 분배적 협상은 뭐 자원이 나눌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밖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그 자원을 못 가져가는 사람은 지는 거죠. 그게 제로섬의 기준이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제로섬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분배적 협상에 대한 이야기죠. 인파워먼트하고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직위에 임명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맡은 일에 대해서 통제감을 높여준다. 우리 인파워먼트가 뭐예요? 구성원들에게 힘을 나눠주고 권한이나 뭐라 그러나 법적 파워를 구성원들한테 배분하는 과정이고 구성원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과정이 인파워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문장이죠. 4번,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인파워링에 효과적이다? 아니죠. 변혁적 리더십이 훨씬 더 인파워링에 효과적인 것이죠. 답은 3번. 19번.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이 간호관리자를 선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 이론이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의 답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답이 다 나왔어. 뭐? 그렇죠. 3단계 상황 모의성이란 말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나갈 수 있어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죠. 그 다음에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 피들러의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적인 그러니까 상황적인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었죠? 그게 2단계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업무 구조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리더와 성원들 간의 관계, 지휘 권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의 호의성이 결정된다라는 그 문장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 허즈버그는 어떤 이론이었죠? 2가지 요인.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눴죠. 그래서 위생 요인은 어때요? 직무 불만족 요인이고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 요인이죠. 그래서 직무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독립된 차원이라 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다르다.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2번. 자신이 타인과 동등하고 대우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 동기부여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어떤 이론? 그렇죠. 공정성 이론이죠. 그렇죠? 나의 투입과 산출을 타인의 투입과 산출과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만이 동기부여된다. 공정성 이론 누구의? 아담스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고 과소보상일 때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소보상일 때만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다보상일 때도 불공정성을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일단 공정해야 동기부여가 된다 그랬었죠. 그렇다면 불공정하다고 인식이 되면 불공정성이 지각이 되면 이 불공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건 뭐였어요? 과다보상도 포함이 되고
과소 보상도 포함이 된다라는 문장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조하시면 되겠고 3번 맥크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쉽게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을 선호한다. 자, 맥크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는 사람은 몇 가지 이론, 욕구를 갖는다? 성취 욕구, 그 다음에 또, 친교 욕구, 또, 권력 욕구. 세 가지 욕구가 있죠. 그 중에 맥크릴랜드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시키는 욕구가 성취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쉽게 완수하는 과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도전적인 목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쉽게 완수할 수 있는 과업보다는 적절한 위험성이 있는 거,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쉽게 하는 거는 별로, 왜냐하면 쉽게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을 해도 달성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지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라는 뿌듯함이 있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업을 하면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4번 전체적인 욕구 개념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해서 개인 행동을 유발하는 이론은 매슬로의 욕구 아니죠. 누구의 이론이에요? 알더퍼의 ERG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진 않았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15번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직무 분석 방법에는 설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바로 나와야지. 그쵸? 이거 말고 또 뭐였었어요? 중요 사건 방법, 또 뭐 작업 평원 방법, 경험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땡땡이들 다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게 직무 분석 방법이죠. 2번 유사 직무들과 비교해서 특정 직무가 갖는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 여기서 핵심 단위가 뭐네요? 상대적인 가치 측정이요. 그럼 뭐라 그랬죠? 직무 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 직무 분석을 담당할 과업을 수요를 줄여서 직무 단순화. 이건 뭐예요? 직무 단순화 기법이죠. 하던 거를 줄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직무 범위를 확대시키는 과정. 그러면 뭐 이거는? 직무 확대인 거죠. 그래서 답까지 3번은 직무 단순화, 직무 확대에 대한 내용이니까 직무 분석에 들어가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요? 직무 분석이에요? 직무 평가예요? 직무 설계예요? 직무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물어보는 거니까 3번은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닌 거죠. 4번 직무 분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이거 기출에서도 풀었어. 열심히. 직무 분석에서 나타날 수 직무 분석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직무 분석을 하면. 그런데 직무의 개용, 내용, 특성, 근무 조건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직무 기술서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직무 명세서는 뭐예요? 직무 기술서에서 어떤 특성, 인적 특성을 발췌해서 뺀 게 직무 명세서죠. 그래서 직무의 개용, 내용, 특성, 근무 조건 요것만 알아도 금방 알아. 왜? 직무 명세서가 아니고 이거는 직무 기술서의 내용이죠. 직무 명세서는 뭐였어요? 우리 뭐 성격 요건, 경험, 지식, 뭐 체력 조건, 교육 정도 뭐 이러한 것들이 직무 명세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4번을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직무 기술서에 기술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명세서란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의료법 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이거 내용은 뭐예요? 의무 기록 열람에 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거를 근거해서 해도 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번. 1번 문장에서 물음표를 어디로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자, 배우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자예요.
그럼 환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맞는 문장을 고치려면 환자 멘탈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동반하고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명해서 연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의 배우자가 자기 동의서 갖고 올 필요가 없다고요. 환자 동의서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그 다음에 2번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감염병 환자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는 허용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후 고용주가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자, 이 문제에서는 어디가 물음표일까요? 그렇죠. 고용주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가 보여주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고용주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용주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 문장 그대로 살려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후 누가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청을 하면 그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이 A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해 B기관이 보관 중인 해당 환자의 과거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왠지 이거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도 뭐가 빠졌어요? 핵심 내용. 이 상태에서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 감정위원회 자격증? 그 일을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지만이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특히 16번 문제는 최근에 바뀐 의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5월 말인가 바뀌었죠. 그죠? 그 내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틀리실 확률이 조금 많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5월 29일 날 이게 개정이 됐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 6월 18일 날 시험 보신 건데 자, 그 내용이 좀 들어갔던 거고요. 또 우리 직계 좀비속까지도 열람이 가능하죠. 공부하셨을 때. 근데 직계 좀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도 볼 수 있다고요. 자신의 직계, 그 다음 배우자의 직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을 경우는 형제 자매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까 면허 취소 내용도 아까 면허 취소가 뭐였었죠? 일회용 주사용품을 재사용해서 또 환자에게 손해가 갔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조직구조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우리 조직구조, 지금 17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직구조 구성 요인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 보세요. 조직구조 구성 요인 세 가지가 뭐였어요? 복잡성. 또 공식화. 또 직권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조직의 부문화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이 직권화된다. 자, 부문화는 뭐예요?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여러 세부적인 부서로 나눠 놓으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일이 손쉽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분권화 시켜야지만이 훨씬 더 일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틀린 문장. 조직의 공식화. 공식화가 정의가 뭐였어요? 직무의 표준화 정도죠. 그래서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럼 표준화가 높게 이루어질수록 구성원의 행동 통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죠. 표준화 매뉴얼들이 많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구성원들의 행동 통제가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틀린 문장이고요. 3번. 조직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조직이 수평적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일수록, 이거 우리 직권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분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과업일수록 직권화가 좋은 거고, 그럼 이걸 분권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일상적인 거죠. 그렇죠?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그 다음에 분권가 공식성은 높아요, 낮아요? 우리 분권화 조직은 어때요?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그다음 복잡성은 높아요, 낮아요? 분권하려면 높을수록, 그렇죠?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공식성은, 그렇죠? 낮을수록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4번 문장 보세요.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가업을 수행하는 조직일수록 의사결정이 분권화가 아니라 직권화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권화된 조직은 어때요? 복잡성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렇죠? 공식화는 높죠.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표정이,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구조 구성 요인의 공식, 직권화가 조직구조 구성 요인에 들어가요. 그러면 직권화 조직에서는 공식화는 높다고요, 낮다고요?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잡성은, 그렇죠, 낮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권화된 조직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직구조 요인에 들어가진 않지만 직권화랑 분권화를 비교할 때는 공식화는 낮고 복잡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간호서비스의 질평가 방법 중 과정적인 접근 방법이요. 이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구조적인 방법, 과정적인 방법, 결과적인 방법. 그러면 구조는 쉽게 말하면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뭐라 그랬죠? 뭐와 관련되는 거? 구조, 과정, 결과,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간호를 제공하는데, 간호를 제공하기 전이 구조고,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 중이 과정에 속하고, 간호를 제공한 후에 나타난 것이 결과에 속한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를 제공하기 전, 그러면 실제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 구조라고 설명을 했고요. 과정은 실제로 환자를 간호하면서 우리 간호과정 적용하는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이 전부 중요한 거고, 간호를 제공해서 나타난 결과, 만족도라든가 뭐 자가간호 이행도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결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간호실무 수행 방법의 표준, 규칙이 마련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정책이 만들어져 있느냐? 절차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렇게 다 뭐라 그랬죠? 기획의 계층화 이야기 나오면 구조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거중심 간호연구센터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전담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느냐? 구조에 대한 내용이죠. 환자 안전 문제 발생 시 12시간 내에 적정 진료관리실에 보고하느냐? 이게 과정이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태운 후 약물 복용 수능도요. 자가간호, 자가약물 정도, 자가간호 이행 정도, 거기 때문에 뭐예요? 결과적 접근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도 환자 안전에 대해서 또 나왔죠.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환자 안전과 관련되는 게 벌써 2문제가 나왔어요. 자,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위의 사건의 기초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모의고사 문제 다 풀었죠. 단원별 문제에서도. 뭐였어요? 근본 원인 분석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의 보고 여부는 보고자의 자발성을 우선적으로 존중할까요?
아니죠. 특히 심각한 유해예요. 그러면 적신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은 아니고는 머스트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 수행보다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환자 안전 개선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환자 안전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그 실수에 대한 부주의에 대한 개인의 비난보다는 뭘 하라고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 마련한다. 맞습니다.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하라고 강조했었죠. 그 다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내부 고객 모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 내부 고객이면 우리 간호직원들이에요. 간호직원만 교육하는 게 아니죠. 또 누구도 해요? 보호자도 해야 되고 방문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고객, 내부 고객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흐름으로도 이거 당연하지 라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20번 감염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모르는 거. 자, 혹시 자, 이 문제 맞으신 분 없으세요? 자, 20번 문제도요. 자, 이거가 감염관리위원회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였죠. 자, 1번 보세요. 의료법령상 3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이거는 일단 물음표로 갔어야 돼요. 그렇죠? 숫자 나오면은 저는 숫자 싫어한다 그랬죠. 일단 물음표. 근데 30개가 아니고요. 자, 이건 유인물 한번 보세요. 자, 감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30개 병상이 아니라 200병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병원은 200병상, 그 다음에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이 있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200병상, 그 다음에 중환자실 있는 병원은 머스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위원 멤버들은 7명에서 1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은 병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병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그 중에서 이제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이고요. 저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1년에 2번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 감염관리실 운영이 지금 이게 나왔죠. 자,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각 1명씩 이상을 두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한 사람 1명은 꼭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붙었었어요. 그게 지금 4번 문장에 들어간 거죠. 의료법상 운영되는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그러면 거기 세 사람 중 1명 이상씩은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1명 이상씩은 감염관리위원회 멤버로 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1명 이상은 전담 근무해야 된다라는 지금 감염관리실 운영이 다까지 4번으로 똑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2번 봐보세요. 의료법령상 콜레라 등 1군 감염병 환자도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 요양병원은요. 자,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요즘에 요양병원들 굉장히 많이 가죠. 환자분도 많이 가시고 우리 간호사들도 굉장히 요양병원에 취업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요양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어떤 환자들이에요? 하나만 써놓으세요. 노인성 질환자들이죠. 노인성 퇴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자들,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또 만성 질환이죠. 만성 질환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써놓으시면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수술 후,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요양병, 물론 이런 환자들도 요양병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요양병은 대표적 입원군 누구예요? 치매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정신병원 쪽으로 가셔야지 단순 요양병원에는 정신질환자는 없어요. 단, 벗은 뭐가 들어가냐면 정신질환자 해놓고 치매는 제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성 치매 환자.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는 입원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노인성 치매 환자는 제외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한 닭가지 입원 문항이 있죠. 의료법상 콜레라 등 1군 감염병 환자.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우리 표준주의는 뭐예요? 환자의 질병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감염 예방을 해야 되는 감염 예방 관리 방법이죠. 대표적인 표준주의 방법은 그렇죠. 손 씻기죠. 근데 문제는 간호사가 입원 환자 접촉 시 항상이요. 항상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상황에 따라 장갑을 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액체나 이런 것들, 피 이런 것들이 튈 우려가 있을 때는 마스크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우닝 해야 되는 거.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표준 전파주의는 항상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손 씻기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물음표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아까처럼 부정행위에 속하는 거, 위조, 변조, 표절. 그것도 막상 그 문제를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셔서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저도 보면서 이거 내용이 없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푸는데 그렇지. 위조라는 거는 뭔가 조작을 하는 거니까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시간적 집에서 푸는 거랑 시험장에서 보는 거랑 틀리죠. 집에서 풀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금방 찾지만 시험 시간에는 당황하게 되죠. 또 어떤 문제였었죠? 아까 면허 취소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두 개인데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또 지금처럼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조금 물음표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 분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문제를 생각보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17문제는 쉬워요. 나머지 3문제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그 3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한테 해당이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난해한 문제 다 맞았대요. 남들이 틀린 문제 다 맞았는데 남들이 맞는 문제를 틀렸다. 그건 실수인 거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렇죠? 또 서울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서울시 다시 한번 며칠 안 남았지만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